여러분, 오늘은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며느리와 아들에게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인생 대역전을 이뤄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72살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가 있었지만 이들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 숨겨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죠. 순자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은 50년 전 남편과 함께 어렵게 장만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서울 끝자락의 허허벌판이었지만 젊은 부부에게는 꿈의 보금자리였죠.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고 순자 할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품상일을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마련한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였고 순자 할머니의 집만 홀로 남겨진 섬처럼 보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45살의 직장인으로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행세를 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팔아서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을 줄이고 싶어 했거든요. 게다가 두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때문에 항상 돈이 부족했던 민수는 어머니의 집이 그야말로 눈엣 가시였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28배 민수와 결혼한 그녀는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 그 허름한 집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생각했죠. 영희는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 그 집을 처분해서 자신들의 세차 할부금이나 아이들 학원비로 쓰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순자 할머니 앞에서는 다정한 척했지만 뒤에서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영희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 험담을 일삼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까다로운지, 그 집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매번 푸념했죠. 민수 역시 회사 동료들에게 어머니 때문에 고생이 많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말까지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눈치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집을 얼마나 탐내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50년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참고 또 참았던 것이죠. 특히 손자 손녀들 때문에 더욱 참았습니다. 중학생인 손자 준호와 초등학생인 손녀 민지는 할머니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 오면 항상 즐거워했고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 때문이라도 아들 부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영희는 아이들이 할머니와 친해지는 것조차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이 할머니 집에서 놀다 오면 옷이 더러워진다며 짜증을 냈고 민수는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는 것을 보고 괜히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집 음식이 비위생적일 수 있으니 되도록 먹지 말라고 당부하기까지 했죠. 어느 날 영희가 시어머니에게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며 순자 할머니더러 집을 팔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매달 용돈을 조금씩 드리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용돈이라는 것도 고작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영희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그런 큰 집에서 사시는 것이 낭비라며 작은 원룸에서 편안히 지내시는 게 낫다고 했죠. 그러면서 집을 팔면 나오는 돈으로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겠다며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협조해달라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아끼려고 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특히 손자 손녀를 볼모로 협박하는 것 같아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체한 것 같아서 민수에게 전화했는데 민수는 회사 회식 중이라며 119에 신고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할머니가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다고 했는데도 민수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영희에게도 전화했지만 아이들 학원 픽업 때문에 바쁘다며 역시 119를 부르라고 했죠.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자식들은 자신의 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이웃집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갔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할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이런 자식들을 위해 자신이 계속 희생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을 짐짝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 다음날 민수와 영희가 병원에 늦게 나타나서는 괜찮은지 걱정하는 척했지만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특히 영희가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요양원을 알아보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며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말이죠. 정부 지원을 받는 저렴한 시설이었고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자신들이 챙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순자 할머니에게 인생을 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구청에서 온 전화였는데 할머니가 사는 지역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상금과 이주 대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면 구청으로 나와달라는 내용이었죠.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 소식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면 집을 헐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럼 자신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부터 들었거든요. 하지만 구청에 가서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무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할머니의 집이 있는 땅이 새로운 복합상업시설과 아파트 단지 건설 예정지에 포함된 것이었고 보상금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이었죠. 특히 할머니의 땅은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일반 주거지역보다 보상금이 훨씬 많았습니다. 공무원은 순자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로 이주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아니면 현금과 아파트를 적절히 조합해서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보상금 규모를 듣고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 몇십만 원 주고 산 그 땅이 이제는 십몇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즉석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기로 했죠. 너무 큰 금액이라 믿기지 않기도 했고 혹시 사기는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민수와 영희가 또 찾아와서는 집 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죠. 영희는 평소보다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사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며 빨리 처분하고 좋은 시설로 이사 가시는 게 낫다고 했죠. 영희는 심지어 인터넷에서 찾은 요양원 팜플렛까지 가져왔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시설이라며 자랑하면서 여기서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훨씬 즐거우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보기에 그곳은 그저 감옥 같아 보였습니다. 민수도 덩달아서 어머니 걱정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독거노인을 노리는 범죄도 많다며 혼자 사시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집을 팔면 나오는 돈은 자신들이 잘 관리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 할머니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진짜 속셈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이들이 말하는 집값과 실제 재개발 보상금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생각하니 이들이 얼마나 자신을 우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니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희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분들은 결정을 빨리 못하신다며 자신들이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에 알아보겠다고 했죠. 심지어 시어머니의 허락도 받지 않고 집 열쇠를 복사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자신을 무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신의 땅 가치에 대해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그 전문가는 순자 할머니의 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있는 최고 입지의 땅이었거든요. 부동산 전문가는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이런 땅은 절대 헐값에 팔면 안 된다고 재개발 보상금을 제대로 받으라고 조언했죠.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성화를 부리더라도 절대 서둘러 결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했죠. 구청에서 받아온 공식 문서들을 차근차근 읽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의 집과 땅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새로운 상업지구의 핵심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철역과 가까워서 교통도 편리하고 대형 쇼핑몰과 업무지구도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았고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의 평수 큰 집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정보를 혼자만 간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일체 알리지 않았죠. 대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수수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할인된 물건들을 사고 전기료를 아끼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도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런 무시와 모욕이라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민수와 영희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팔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자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희는 시어머니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하다며 거의 매일 전화해서 집 처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특히 영희는 친구들에게 벌써부터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 집을 팔면 나오는 돈으로 자신들도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것 같다고 허풍을 떨었죠. 심지어 새로 살 집의 인테리어까지 미리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어머니 집 처분하면 대출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며 기뻐했고 심지어 새 차를 알아보기까지 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미리 계산해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영희는 더 나아가서 시어머니를 압박하기 위해 가진 수단을 다 썼습니다. 어떤 때는 손자 손녀들을 데려와서 할머니 집이 너무 낡아서 위험하다며 아이들 앞에서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할머니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유도한 것이죠. 또 어떤 때는 가짜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에게 호소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 모든 연기를 다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순자 할머니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귀띔해주기도 했고 때로는 우연히 민수와 영희의 전화통화를 들을 기회도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영희가 친구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 나면 그 집을 팔아서 제주도 펜션도 사고 새 차도 바꾸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시어머니 돈으로 말이에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양로원에서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끔찍한 말까지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순간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면 자신도 가만히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드디어 순자 할머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청에 가서 재개발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담당 공무원과 여러 번 만나서 보상 방식, 지급 시기, 새 아파트 입주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봤죠.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도 찾아가서 상속과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조언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순자 할머니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순자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 그 돈에 대한 모든 권한은 할머니에게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변호사는 가족들이 노인의 재산을 노린 경우가 많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재산을 처분할 수 없지만 가족들이 가진 수단을 써서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순자 할머니는 이 조언을 듣고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재개발 보상금을 혼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며느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는 것이 목표였죠. 할머니는 먼저 신뢰할 만한 은행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큰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죠. 은행 직원은 순자 할머니에게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해줬고, 특히 노후 자금 관리에 최적화된 상품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수와 영희가 더욱 노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와서는 집 시세를 알아보겠다며 구석구석을 훑어보더군요. 순자 할머니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영희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빨리 매물로 내놓으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결정을 못하신다며 자신들이 대신 진행하겠다고 했죠. 심지어 집 열쇠까지 복사해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부동산 중개인은 집 상태와 위치를 보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시세는 실제 재개발 보상금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죠. 10몇억 원짜리 땅을 몇억 원에 팔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와 영희는 순자 할머니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집을 매물로 내놓지 않으면 자신들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것이었죠. 영희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며 판단력이 흐려졌다고까지 했습니다. 민수는 더욱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순자 할머니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자 할머니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영희는 이미 정신건강의학과 병원까지 알아봤다며 시어머니를 데려가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순자 할머니는 이들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일주일 안에 결정해드리겠다고 말이죠. 민수와 영희는 드디어 시어머니가 굴복한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감 때문이 아니라 복수 계획이 너무 흥미진진해서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때가 온 것이죠. 그 다음 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정리했고 중요한 서류들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관련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죠. 할머니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다른 집주인들과 만나본 결과 자신의 땅이 그 중에서도 가장 조건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업지역 한복판에 있어서 향후 땅값 상승 가능성도 가장 높았죠. 재개발 담당 공무원과도 여러 번 만나서 보상 절차와 일정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언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새 아파트 입주는 언제 가능한지 모든 것을 꼼꼼히 알아뒀죠.
특히 공무원은 순자 할머니에게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가족들이 재산을 노리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라는 것이었죠. 보상금을 받기 전에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민수와 영희는 시어머니가 순순히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와 상담을 마쳤고 양로원도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 몰래 집 열쇠까지 복사해뒀더군요. 영희는 친구들에게 다음 주면 시어머니 집이 매물로 나온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고 아이들도 더 좋은 학원에 보내겠다고 허풍을 떨었죠. 심지어 해외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대출금을 미리 정리할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고 했고 승진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을 팔아서 자신의 인생이 더 나아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순자 할머니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되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었죠. 그것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유언장도 작성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민수와 영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해두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일기처럼 써두었죠. 나중에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영희가 친구들과 나눈 전화통화 내용들, 민수가 회사 동료들에게 한 말들을 모두 기록해뒀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계획인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정한 마지막 기한인 그 주가 되었고 이들은 시어머니를 압박하기 위해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자 할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봤고 자신만의 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앉아달라고 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드디어 시어머니가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찬 표정으로 할머니의 말을 기다렸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꺼낸 이야기는 이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이 집과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규모와 새 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죠. 민수와 영희는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자신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가 구청에서 받아온 공식 서류들을 보여주자 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호락호락한 노인으로만 생각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단호하고 치밀한 모습을 보이니까 당황스러웠던 것이죠. 영희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큰 돈을 혼자서 관리하시기 어려우니까 자신들이 도와드리겠다고 가족이니까 함께 상의해서 결정하자고 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양로원에 보내려고 할 수 있냐며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다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이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다며 절대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걱정했으면서 왜 자신이 응급실에 갔을 때는 오지 않았냐고, 왜 119에 신고하라고만 했냐고 반박했습니다. 영희도 덩달아서 시어머니의 안전을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준비해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희가 친구들과 나눈 모든 대화 내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할머니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언제 어떤 친구와 통화하면서 시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했는지, 언제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말들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부인할 수도 없었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죽으면 상속받을 재산으로 아이들을 유학 보내겠다고 했던 내용까지 나오자 영희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에 관한 기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언제 어머니 집을 팔아서 대출을 정리하겠다고 했는지,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후 그 집에서 자신들이 살겠다는 계획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신의 돈과 자신의 집에 관해서는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은 모두 자신만 받을 것이고 새 아파트도 자신만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죠. 영희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지금까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며 앞으로는 진심으로 모실 테니 용서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한다고, 이제 와서 하는 후회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도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사죄했습니다. 불효자 노릇을 했다며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보상금을 함께 관리하자고, 새 아파트도 함께 살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우스웠다고 말이죠. 할머니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자신 몰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상담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죠.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발각된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특히 영희는 자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시어머니가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순자 할머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복수 계획을 공개했거든요. 할머니는 재개발 보상금으로 새 아파트에 이사간 후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영희와는 완전히 연을 끊겠다고 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손자 손녀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와 민지만큼은 여전히 사랑한다며 아이들과는 따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영희가 아이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압박하려 한다면 그때는 아이들과도 만나지 않겠다고 경고했죠. 영희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 손녀들과 따로 만나면서 자신들의 험담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할머니 편을 들게 되면 가정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더욱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나쁜 행동을 말하면 아이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었죠. 특히 준호가 이제 중학생이라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거든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부모 욕을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했죠.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영희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급진하게 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희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렸고 민수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이것저것 도와드리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들의 변한 태도를 전혀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죠. 돈 때문에 갑자기 효부 노릇을 하는 것이 역겹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들의 연기를 지켜보면서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특히 영희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던 사람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안마까지 해드리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죠. 심지어 비싼 건강식품을 사다 바치면서 시어머니 건강만 생각한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있기도 싫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온갖 좋은 말로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선물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효도 여행도 가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중요한 서류들은 은행 금고에 보관했고 재개발 관련 일정도 혼자서만 관리했습니다. 이들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 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시어머니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고 제안한 것이죠. 나이가 드시니까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게 좋겠다며 자신이 병원 예약까지 다 해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영희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봤습니다.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해서 치매 진단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최근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했죠. 심지어 준호와 민지도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며 손자 손녀들까지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믿을 만한 병원에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아놨고 정신건강 상태도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아놨죠.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정상이라는 법적 확인도 받아놨습니다. 민수도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재개발 절차를 진행하시기 어려우니까 자신이 도와드리겠다고 나선 것이죠.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구청 방문 같은 일들을 대신 해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했죠. 실제로 할머니는 재개발 담당 공무원과 직접 소통하면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수가 꼼수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몰래 구청에 전화해서 본인이 아들이니까 대신 서류를 받아갈 수 있냐고 문의한 것이죠. 하지만 공무원은 당사자가 직접 와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다며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죠. 하지만 재개발 보상금은 워낙 큰 금액이라서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순자 할머니는 구청 공무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할머니에게 아들분이 계속 전화하고 있다며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고 걱정해서 말해준 것이죠. 할머니는 그제서야 민수와 영희가 얼마나 집요하게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번 기회에 이들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를 집으로 불러서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준 것이죠. 구청에 전화한 것도 알고 있고 정신병원에 상담한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죠. 특히 민수는 구청에 전화한 것까지 들통난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영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재산에 관해 어떤 개입도 하지 말라고, 만약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면 정말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의 만남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민수와 영희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십몇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눈앞에서 사라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영희가 정말 기막힌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어머니를 직접 설득할 수 없다면 손자 손녀들을 이용해 보기로 한 것이죠. 준호와 민지에게 할머니가 혼자 그런 큰 돈을 관리하시면 위험하다며 아빠, 엄마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준호는 이미 중학생이라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평소에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양로원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엄마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이 이상하다고, 평소에는 할머니를 귀찮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했죠.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지는 할머니 편을 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영희는 아이들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자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엄마와 아빠가 나쁜 말을 했다고 일러바칠까봐 걱정되었죠. 민수도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자신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대로 가면 가족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준호와 민지를 따로 만나서 진실을 말해준 것이죠.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나쁜 점을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솔직하게 설명해줬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손자 손녀들을 계속 사랑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부모와는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따로 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의 재산을 탐냈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죠. 준호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할머니 편이라고,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할머니가 슬퍼하시는 이유를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민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로 이사 가시든 자주 놀러 가겠다고, 할머니를 제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수와 영희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아이들마저 할머니 편을 들면서 자신들을 나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으니까요. 특히 준호가 이제 사춘기라서 부모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준호에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준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할머니에게 했던 나쁜 말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추궁했죠. 언제 할머니를 양로원에 보내자고 했는지, 언제 할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추궁당했습니다. 준호는 아빠가 회사에서 할머니 험담을 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민수와 영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순자 할머니는 여기서 진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후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민수와 영희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죠. 할머니는 영희의 친구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가 평소에 시어머니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노렸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죠. 친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희가 시어머니의 죽음까지 바랐다고 했던 말이 알려지자 친구들은 영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영희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민수의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민수의 회사에 나타나서 아들이 평소에 어머니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동료들에게 알린 것이죠. 동료들은 민수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회사에서 민수를 보는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직장에서도 믿을 수 있겠냐는 의심을 받기 시작했죠. 심지어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요즘 자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할머니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노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사람들은 민수와 영희 같은 자식들을 경계해야 한다며 할머니를 동정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가족관계도 파탄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었으니까요. 특히 영희는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죽음까지 바랐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아무도 영희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거든요.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서도 영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나빠졌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불효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민수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손자 손녀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준호와 민지는 새 아파트로 이사한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의 교육비도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영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아이들 학교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했죠. 부모들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준호와 민지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워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할머니를 통해 배울 수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와 영희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십몇억 원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잃은 것도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진짜 가족의 사랑, 사회적 신뢰, 아이들의 존경,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돈만 쫓았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완전히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결국 민수와 영희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동료들도 심지어 자신들의 아이들까지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서로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진짜로 사랑해주는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이 가장 소중했죠. 할머니는 가끔 민수와 영희를 생각하면서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죠.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재산만 노리는 자식들, 그리고 그런 자식들에게 무조건 희생하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 모두에게 말이죠. 순자 할머니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안갚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노인들, 자식들에게 이용당하는 부모들을 위한 통쾌한 역전승이었죠. 지금도 순자 할머니는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말이죠. 그리고 민수와 영희는 여전히 자신들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순자 할머니의 선택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단호함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든 누구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